핫쌤입니다. 내가 의사소통 문제를 이항대립 구조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항대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요. 나는 이항대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보는 눈의 결정체다. 그래서 글을 이항대립 구조로 보면 전체 내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는 어쨌든 간에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틀을 사용합니다. 나 핫쌤도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체 구성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항대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 9일입니다. 내 인강을 듣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항대립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답니다. 코레일 모의고사에 적용해서 풀고 있는데 아직 그 적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항대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항대립은 두 개의 항목입니다. 어떤 두 개의 항목이냐면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와 같은 것들을 짝으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공포, 힐러리 희망, 트럼프 변화, 힐러리 안정. 서로 대치되는 관계죠. 글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대치되는 관계로 글을 써야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글을 읽는 사람은 이와 같은 대치되는 개념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항대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항대립을 공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항대립 개념을 문제풀이에 응용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문에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4개 가운데 적절한 것은 only one이야 되죠. 나머지 3개는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항대립 구조죠. 그래서 선택지 진수를 잘 살피면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택지 4개 가운데 적절한 것이 2개라면 답이 없는 거죠. 오류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항대립 구조로 선택지를 먼저 보자 이겁니다. 선택지를 보되 자기의 임의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선택지 진술 그것만 가지고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건이죠. 자, 이 학생이 나에게 보여준 문제입니다. 과학 지문입니다. 이 학생이 하는 말, 지문 길이가 한 페이지 반에 이른답니다. 이 지문을 언제 다 읽고 전체를 해석해서 선택지 진입 파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못합니다. 이것은. 읽는다는 것은 해석하는 겁니다. 전체를 읽고 해석하고 이 선택지를 전체 또 서로 관계를 엿보고서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학 지문 또 법 관련된 내용들 되게 읽어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도 맞춰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확대를 했습니다. 선택지 5개 있는데 선택지를 읽고서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다 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 예상을 벗어난 실험 결과 비롯될 수 있다. 2번 개인적 주장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다. 3번 실험을 맹신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4번 실험을 실시한 과학자가 잘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5번 새로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학문이다. 무엇인가 하나 차이가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답이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오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5번은 이미 밝혀진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은 실험의 과정에 대한 얘기이고 5번은 그 결과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이 선택지 진술을 나의 주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선택지 진술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 무엇인가 차이가 나는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선택지를 보세요. 이 선택지 구성은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위에 지문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선택지 진술 구성 그 특성을 보면은 일반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능 시험 문제일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특히 1번을 보세요. 새로운 이론은 예상을 벗어난 실험 결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이게 문제 계열의 사고력에서 다루는 세렌디피티의 정의입니다. 우연한 발견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선택지 1번이 바로 우연한 발견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서 NCS는 단편적 학습보다는 체계성 그리고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이라 그럽니다.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아세톤에 금속 분말을 녹여야 하지만 글리세린에 녹여버린 실수로부터 시작됐다. 다나카 씨는 잘못 녹인 금속 분말이 아까워서 그대로 레이지에 두고 대고 측정치를 개성해서 관찰한 활동하였고 그 결과 고분자의 질량 분석이 가능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우연에서 발견한 그 결과를 세렌디피티라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개 우리 인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내용이죠. 그래서 세렌디피티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지난 7월에 광학철도에도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론의 바탕을 두고 출제되는 거죠. 단순 계산형 문제도 가감성제라고 하는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따른 해석, 이론에 따른 설명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이론을 다 익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에 따른 기초 개념을 익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율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화이팅하십시오.